자, 이제 계약의 성립 보겠습니다. 계약은 두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뒤에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은 해바뀌고 하기로 하고 요거만 볼게요.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해요. 합의. 합의란 말에 의자는 의사표시를 얘기하고, 이게 계약이니까 한 사람의 의사표시가 좀 계약이 안 돼요. 두 사람이 서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두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됩니다. 합치. 의사표시가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을 한다. 근데 이 의사표시 합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요구가 됩니다. 객관적인 합치, 주관적인 합치. 자, 두 개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합치가 된다는 말은 의사표시 두 개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소리예요. 주관적으로 합치한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불합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 사람이 계약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이 집을 1억에 사겠냐라고 의사표시를 했을 때 1억에 산다고 해야 돼. 내용이 일치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건데 8천에 살게요. 2천만 깎아줘요. 라고 했으면 의사표시가 내용이 불일치하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불합치예요. 그럼 합의가 안 된 거니까 계약의 불성립이에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예요. 1억에 산다고 해야 돼요. 1억에 산다고 하면 객관적으로는 합치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소리를 병이 한 거야. 지금 갑이 을에게 팔고 싶어서 을에게 물어봤거든요. 당신 이거 1억에 살래요? 라고 했더니까, 그렇게 했더니 을이 대답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병이 듣고 있다가 내가 살게요 1억에 라고 했어요. 이러면 서로 원하는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주관적 불합치예요. 객관적으로 내용이 일치했지만 상대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이것도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계약 불성립이에요. 이 주관적 불합치는 옛날에 그 사랑의 스튜디오라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사랑의 스튜디오 아시나? 예. 그 일요일 날 오전에 남자 넷, 여자 넷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놀다가 제일 끝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선택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았을 때 삐삐삐삐 해가지고 화살표 끝이 맞았을 때 커플이 탄생되는 거지. 근데 이 남자는 얘가 좋은데 얘는 이렇게 보내고 화살표를, 얘는 젤로 보내고, 그럼 한 커플도 탄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서로 원하는 상대방이 맞는 것을 주관적 합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계약이 합의가 된다는 것은 그 의사표시 내용도 서로 일치하고 원하는 상대방도 서로 일치할 때, 그럴 때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뭐 별건 아니죠.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된 것을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합의가 안 된 모습에는 불합의.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지. 여기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의식적인 불합의가 있고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으면 의식 알고 있는 거죠. 안 불합의라 그래요. 자기들이 알아. 아, 우리는 합의가 안 됐네. 이쪽은 몰라요. 이쪽을 안 불합의라 그러면 이쪽은 모른 불합의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독일어에서 온 거니까 독일에서 온 거여서 번역을 해보면 숨은 불합의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이 1억에 계약합시다 라고 의사표시를 했더니 8천에 해요 라고 한 거예요. 합의가 안 됐음을 서로 말을 주고받으니까 자기들이 의식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게 안 불합의예요.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은 불합의는 보통 이거 나오는데, 얘가 미국인하고 중국인이, 여기는 홍콩이에요. 아메리칸, 차이니즈 둘이 만나가지고 100달러로 하겠냐? 라고 청약을 했더니 100달러로 하겠대. 좋대. 하오?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계약까지도 체결됐네. 계약서까지 썼어요. 이 정도 되면 계약이 성립한 것 같았는데 얘들이 동상이몽을 한 거예요. 미국인은 이 달러가 미국 달러라고 생각한 거야. US 달러라고. 중국인은 여기 홍콩이니까 홍콩 달러겠지라고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미국 달러고 홍콩 달러가 값어치가 환율을 보니까 어제 7.81, 한 8배 차이가 나요. 이거 8개 홍콩 달러 8개 있어야지 미국 달러 한 1달러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건데 얘는 미국 달러로 얘는 홍콩 달러로 합의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불합의를 무슨 불합의라 한다고요?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의. 이것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야. 불성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시험 문제거리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된 미국인이, 아, 그렇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거를 홍콩 달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고니까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취소를 주장한다. 차고 취소. 그게 안 됩니다. 차고 취소가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15페이지에서 배웠지만은 계약이 여러분들 성립을 해야지
취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계약은 일단 합의가 돼야지 성립하는 건데 이 미국인하고 중국인은 합의가 되었어 안 되었어? 안 됐으니까 어디 있는 거죠 지금요? 불성립이야. 취소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취소를 못하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취소할 필요가 없지. 무슨 계약이 있어야지 취소를 하지.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15페이지 잠깐 한번 가볼게요. 이 부분. 책에 15페이지를 잠깐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이 구조 갑과 을이 만나서 서로 의사표시를 해서요. 두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두 사람의 의사가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계약 불성립인데 아까 그 미국인하고 중국인은 여기 와 있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가 됐는데 뭔가 착오가 있으면 계약을 뭐 하는 거죠? 취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법률기는 계약으로 읽으시면 되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말과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을 구별하시라. 성립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도대체 취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지 않냐. 이 세 번째 수문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19회, 27회 두 번 나왔네요. 114페이지에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닌데요. 선생님 그래도 계약서도 적었는데 계약 성립한 거 아니에요? 성립을 한 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성립한 느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래서 느낌이 그런데 느낌까지 내가 뭐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그림이 잘 보세요. 100달러라고 돼 있는데 얘는 미국 달러라고 생각했고 얘는 홍콩 달러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무슨 달러로 해석을 해야 돼? 한쪽으로 몰아서 해석해 줄 수가 없지. 그래서 합의가 안 됐다고 결론을 낸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었으면 계약서에 명백히 홍콩 달러 적혀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 미국 달러로 홍콩 달러로. 홍콩 달러로 해석해야지. 근데 미국인이 착각을 한 거야. 미국인 머릿속은 이거였어요. US나 홍콩이나 여기 달러 옆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는 관행상 그 계약이 체결된 지역을 그냥 적는 줄 알았어. 그냥 그게 저게 다른 줄 몰랐다 치면 그 얘는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은 의사의 결정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해놓고 그냥 홍콩 달러 적혀 있는 거 봤지만 어차피 뭐 지역 명을 적는 거니까 상관없지 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는 생각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건 홍콩 달러로 적혀 있기 때문에 홍콩 달러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외관상으로는 홍콩 달러로 계약이 뭐 한 거다? 성립이 된 거야. 그런데 얘의 의사는 미국 달러로 지금 계산한 거고 자기 표시는 홍콩 달러여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착오죠. 그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하려고 할까요? 얘가 취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단정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취소 문제가 불거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시겠어요? 근데 아까는 사안이 아예 달라서 이게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느 쪽 홍콩인이 미국인이 따라 한쪽으로 몰아서 해석을 해줄 수가 없어서 합의가 안 됐다고 결론을 지어서 계약이 뭐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성립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 취소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 한번 끊어서 볼게요. 자,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청약이 계약하자고 먼저 한 게 청약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 합시다라고 맞장구 친 게 승낙이에요. 둘 다 의사표시죠.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합치가 되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다. OX O 그렇죠? 자 객관적인 합치는 뭐죠? 의사표시에 뭐가 일치한다? 내용이 일치한다. 주관적인 합치는요. 상대방의 일치를 얘기합니다. 자, 갑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 했던 평소 을이 갖고 싶어 했나 봐요. 을에게 매도할 의사로 청약을 해서 을에게 물어봤지. 너 살래? 이거 사고 싶어 했잖아. 살래? 1억에? 라고 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병이 내가 살게요. 1억에. 라고 승낙을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불합치? 주관적 불합치. 그 다음에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가 안 되었음에도 합치한 것으로 오신했다. 무슨 불합이? 무의식적 불합이, 수문 불합이.
이런 경우에 계약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OX O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불합의, 숨은 불합의가 있을 때 그렇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지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성립을 일단 해야지 취소를 하든 뭐가 되든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예. 너무 답을 적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설명에 집중하셔가지고, 예, 수업 시간에는 오로지 설명에 집중하시고 뭐 필기라든지 답정는 데는 너무 안 하셔도.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 수업 한 번 들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걸 되기는 힘듭니다. 한 번 정도의 동영상 복습은 해주시는 게 정상적인 공방법이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못 적는다 하더라도 그냥 댁에서 혼자 이렇게 하실 때 그때 적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제 말을 못 듣는 눈치거든요. 막 적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뭘 적고 뭐 하고 해서 정작 제 말을 못 듣고 계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엄청 안타까워요. 왜 저러시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데 집중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걸 좀 공부를 해볼게요. 합의. 근데 우리 민법은 합의가 되는 모습을 세 가지를 예정하고 있어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의사 실현, 교차 청약, 이 세 가지가 다 합의를 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예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예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 한쪽이 청약하고 다른 쪽이 승낙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데 한쪽을 청약이라고 해요. 다른 한쪽을 승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적 선후예요. 그냥 갑이 먼저 계약을 하자고 먼저 말했어. 그랬더니 하자 그랬어. 그래 합시다 이렇게. 저쪽을 뭐라 한다? 청약. 이쪽을 승낙.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이 청약을 하는 건가요? 매수인이 청약을 하는 건가요? 그 둘 다 할 수 있어요. 먼저 매수인이 와서 그거 나한테 1억에 파세요 라고 해서 매수인이 청약을 하고 좋아요 팔겠소. 그럼 매도인이 승낙해서 계약이 되는 케이스고, 매도인이 을을 찾아와서 이거 1억에 사실래? 라고 그거 청약 먼저 하고 매수인이 사겠다고 하면 이쪽은 매도인이 청약한 케이스고 그렇습니다. 그냥 먼저 한 게 청약이에요. 그냥. 그래서 청약부터 해볼게요. 청약이란 무엇이냐? 청약은 장차 승낙과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청약의 요건, 어떤 의사표시가 청약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사표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승낙 여부를 결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막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얘의 심리 상태가. 내가 제안한 내용대로 네가 오케이 승낙만 하면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어도 좋다라는 심리가 확정돼 있어야 되는 거지. 구체적이고 확정적. 만약에 구체적이지 않고 확정적이지 않은 말이라면 청약이 될 자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청약이에요. 이 건물을 딱 찍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을 당신에게 1억에 팔고 싶다. 사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체적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매매의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금액과 물건이 정확하게 찍혔고요. 물론 그게 뭐 계약 날짜를 며칠로 하고 중도금은 언제 주고 상도금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얘기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사겠다는 말만 해버리면 나는 1억 받고 넘겨주겠다는 의사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런 것들이 청약이에요. 반면에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을아, 내가 저기 경기도 어딘가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특히 너니까 내가 시내에서 싸게 줄 테니까 살래? 이렇게 찔러봤어요. 저것들은 청약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어디 좋은 땅이 어디예요? 거기가 구체적이지 않아. 싸게 준다? 그것도 말도 구체적이지 않아. 얼마에 주겠다는, 팔겠다는 게. 그리고 얘가 뭐 계약하겠다 그러면 얘가 이 말을 또 들어보는 거지 계약을 꼭 하겠다는 의사가 확정돼 있지도 않아요. 저런 것들은 청약이 될 수 없다. 저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저 말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서로 다른 건데 책에 있는 내용이죠. 청약은 계약 성립을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예요. 아까 1억에 내 집을 사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해요. 상대방이 사겠다 하면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어 버리는 거지. 그러면 1억 받고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예로는 그래서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되어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계약의 내용. 청약했을 때 썼던 말은 계약의 내용이 되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상대방이 승낙하면 1억 원을 받을 권리,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강제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자판기 설치 같은 건 청약의 예가 될 수 있어요. 자판기, 자동 판매기 설치. 자판기 설치 전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에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카페 모카, 라떼, 아이스,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고 금액도 제시돼 있죠. 1,000원, 1,500원 이렇게 다 있으니까 저런 것들은 청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청약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청약의 유인은 뭐냐? 유인이 뭐예요? 유인이 꼬시는 거죠. 상대방을 꼬셔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청약을 네가 한번 해봐. 구체적으로 제안해봐. 라고 꼬시는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꿰어서 자신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유인을 해서 아까 전에 경기도 어디 좋은 땅 있는데 싸게 줄 테니까 살래? 그렇게 했을 때 그건 유인이에요. 유인. 그 유인에 의해서 피유인자, 유인받은 사람이 청약을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해온다면 그게 청약이지. 청약. 그리고 그 청약에 대해서 유인했던 자가 마음에 들면은 승낙을 하면 계약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인을 할 때 마음은 확정돼 있지 않지.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내가 승낙을 해서 계약을 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유인했다고 해서 계약할 의무는 없거든요. 보내버리는 거지. 이게 유인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청약은 계약의 내용이 되어서 그 책임이 따르는 말이지만 유인했을 때 썼던 말들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건 아니야. 계약의 내용은 청약과 승낙 그것들만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이지 청약을 유인했을 때 썼던 말은 계약 내용이 되지 않아서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큰 구별시득이죠. 예로서는 각종 광고가 그렇습니다. 광고는 다 여러분들 유인하는 거죠. 이런 거요. 거의 이런 거 초역세권 강남역과 압구정을 잇는 핵심 요지 그래서 상가나 아파트나 이런 분양 광고들요. 그런 것들은 분양 우리 대법원 판례 태도가 있습니다. 분양 광고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광고 내용은 계약의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아서 분양 회사들은 광고한 내용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고는 그냥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하나의 정보일 뿐이고 계약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광고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학원 광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강사진 이런 거요. 유인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이런 거요. 메가랜드와 함께 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브랜드. 강사력이 합격이다. 이런 건 다 유인이죠. 이게 무슨 계약 내용이에요. 강사력이 무슨 계약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인 당하신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인에 의해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뭐 좀 가르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최고의 강사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 메가랜드나 이 학원 측에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더 얘기를 해볼 게 있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청약에서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청약하는지도 모르고 승낙 많이 해보셨을 거야. 이 경우에요. 이거 청약이라고 했어요. 지금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제안.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청약을 한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동전을 넣는 행위가 일종의 승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승낙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청약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승낙한 적 없을걸요. 그리고 청약자가 누군지 전면에 명시돼 있지도 않아요. 기계 뒤로 돌아가면 나올 거야. 청약자가 누군지. 뒤편 옆면에 이렇게 관리자 해서 설치자에 나올 건데 그 사람이 청약자겠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청약자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X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요. 청약의 상대방은 잠시만요. 뭐가 안 나오냐? 아닌데. 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긴 한데 그렇다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불특정한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할 수 있어요. 방금 그 자판기도 그러네. 특정인에 대한 청약이 아니죠. 그냥 커피 마시고 싶은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다 청약한 거예요. 이것도 불특정 다수인 청약이네. 괜찮습니다. 현상 광고 청약이었는데 온 동네 사람에게 청약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승낙 기간인데요. 승낙 기간은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보내면서 혹시 나랑 계약을 하고 싶으시면은 10월 31일까지는 답을 바랍니다라고 기간을 줬어. 저거를 승낙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저렇게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꼭 정해야지만 청약의 효력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문이 둘 다 있어요. 528조 정한 청약, 529조 정하지 않은 청약. 정했을 때는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답니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저렇게 정한 청약은 언제까지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10월 31일까지 승낙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어요. 뭐가 효력을 잃는다는 거? 효력을 잃는다의 주어가 뭐죠? 청약이 기다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혹시 저런 청약을 받은 을이 승낙을 해요. 마음에 들어서. 근데 31일까지 확답을 바랬는데 31일 날 편지로 붙이면 이게 좀 위험하지. 아슬아슬하지. 31일 날 붙였더니 이게 꽤 왔어. 이렇게 승낙이 왔는데 한 이틀 걸려서 11월 2일 날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게 청약이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죽었어요.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청약은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하는 거죠? 10월 31일 자정까지 기다리다가. 그래서 승낙이 왔는데 청약이 청약을 불렀죠. 청약아 나왔어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네. 저 엎어져가지고 자고 있네. 자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몇 번 흔들었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탁 돌려 눕혀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죽었어. 하늘로 갔어요. 유서 써놓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먼저 간다. 다른 청약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계약을 성립시키고 싶으면은 30일까지 확답 바란다고 해서 31일 날 그때까지 편지를 붙이면 안 됩니다. 더 빨리 붙여가지고 31일 청약이 살아있을 때 청약과 승낙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요즘 편지로 하지 않으니까 뭐 상관은 없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청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청약이 효력을 잃었다는 소리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때 또 효력을 잃어요. 상당한 기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어서요. 융통성이 좀 있죠. 공법 같지 않아요. 공법은 국가가 국민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규제를 하려면은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몇 제곱미터, 몇 층, 계속 그게 며칠 딱딱 이렇게 나오지 애매하게 안 하지 않죠. 공법은. 근데 민법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건 공평하지 않거든요. 그때그때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한 기간요. 상당한 기간 내. 그러니까 이렇게 승낙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청약을 해도 되는데 그럼 청약은 언제까지 살다 가느냐? 적당히 살다 간다는 거죠, 그냥. 적당히. 그게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 시험에 물어볼 리는 전혀 없고요. 그냥 저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뭐 몇 년 동안 가진 않겠지. 이렇게 청약을 해가지고 좀 기다려봤는데 근데 안 오네.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쯤 되면 벌써 지나간 거지 뭐. 청약은 죽은 건데 그로부터 한 10년쯤 있다가 만났어요. 둘이서. 근데 만났는데 여자가 갑자기 이런 말 하네요. 살게요 이렇게. 기억도 안 나는데 뭘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에 저한테 청약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10년 있다가 승낙하면 된다 안 된다? 이미 상당한 시간은 흘렀죠. 청약은 죽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으로 가볼게요. 청약의 효력. 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이거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좀 다뤘는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를 배우셨어.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그때 효력이 생기고 청약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에게 도달하면요. 도달.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근데 그때 이 도달주의는 청약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격지자인지 대화자인지를 불문합니다. 격지자든 대화자든 도달주의예요. 자, 저 개념을 또 아셔야 되겠네. 요거는 34페이지 나오는 건데 격지자와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와 상대방의 관계에 관한 용어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거리 개념이거든요. 표의자와 상대방이 의사표시 한 사람과 상대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격지자.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요, 대화자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거리는 거리인데 물리적, 공간적 거리가 아니고 시간적 거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시간. 그러니까 격지자는 뭐냐면은 의사표시를 발송했어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걸 뭐라 그러더라? 도달. 여기 발송과 도달 사이에, 발송과 도달 사이에 사회 통념상 여기 또 그런 말 쓰네. 상당하다고.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격지자라고 합니다. 꽤 많은 시간. 거의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러면 대화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수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 바로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뭘까요, 여러분들? 대화자고. 여긴 서울이고 여기는 LA여도 전화로 하고 있어요. 전화로 하면 여기서 52초에 의사표시를 보내면 1초도 안 걸려서 가지 않습니까? 거의 동시각대로 가지 않습니까? 또 1초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1초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화자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20일 날 편지를 보냈더니 20일 이틀 걸려서 갔어요. 꽤 오래 걸렸죠. 이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격지자라고 합니다. 퀵으로 보내면요. 퀵. 내가 의사표시를 퀵으로 보내가지고 오토바이 배달 퀵 서비스로 한 1시간 만에 갔네. 격지자일까요? 대화자일까요? 격지자입니다. 어떤 분들 대화자라고 하던데 대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1시간 텀으로 대화를 하면은 밥 먹으러 갈래? 그럼 1시간 있다가 응? 뭐 먹을래? 뭐 먹자. 그럼 밥 먹는데 메뉴 고르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때만 대화자고 거의 대부분 다 격지자예요. 격지자. 근데 이걸 여기 나누는 이유가 청약에서는 안 나눠지는데 이게 승낙일 때는요. 승낙일 때는 특칙이 하나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개념을 미리 설명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표의자 의사표시를 발송했는데 이 의사표시가 청약이다 이거지.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을 때는 청약을 요렇게 했건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 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도달. 52초에 청약을 발송했는데 53초에 들어갔어요. 53초에 효력 발생해요. 청약이. 20일 날 청약을 붙였는데 22일 날 도달했으면 22일 날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격지자건 대화자건 다 무슨 주의? 도달주의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송 후의 사정 변경. 이것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사망할 수도 있죠. 발송하고 난 다음에 법원 선고를 받아서 제한력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것들이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더 볼까요? 의사표시자를 청약자로 바꿀게요. 청약을 한 자가 청약을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청약을 붙이고 난 이후에 법원 선고에서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청약이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요. 생긴다는 거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 사망한 자가 의사표시 하면 의사표시 무효입니다. 사망한 자가 의사표시 어떻게 해? 귀신이 되어가지고 무효지. 제한력자가 의사표시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지. 하지만 얘는 청약을 할 때는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지. 살아있을 때 한 거고, 청약을 할 때는 제한력자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정의 변경이라고. 저것들이 청약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청약자가 죽었다고 해서 청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자가 제한력자가 되었다고 해서 청약을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럼 특히 사망했을 때는 청약자가 사망했는데 상대방이 승낙을 하고 싶고 계약을 하고 싶을 때는 누구한테 보내면 된다 그랬죠?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어 있는 상속인에게 승낙을 해서 상속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고 청약의 효력.
청약의 효력 중에는 첫 번째 효력이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구속력이 생겨요. 누구를 구속하느냐? 상대방을 구속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는 힘이 생겨요.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죠.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은 처리를 못합니다. 이게 효력이 생기면 처리 못한다는 거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 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면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도달하기 전에, 청약이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처리할 수도 있어요. 청약을 했다가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걸. 청약을 거두고 싶어요.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만 처리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갑이 10월 1일 날 청약을 하나 보냈어요. 얘한테. 내 집을 1억 원에 사겠냐?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청약이라고 볼 수 있죠. 10월 1일 보냈으니까 대충 한 10월 3일경에 도달할 걸로 보여요. 근데 오늘이 10월 2일이에요. 10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직 청약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병이 찾아와서 청약을 하네 나한테. 이 집을 2억에 사겠대요. 자기가. 나는 얘한테 1억에 팔겠다고 청약서를 지금 보내놓은 상태인데 그 다음날 병이 와서 2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 그런 거야. 당연히 얘한테 팔고 싶죠. 근데 문제는 이쪽으로 청약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약을 뭐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요? 청약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회. 근데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 해버리면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청약을 편지로 보냈거든요. 편지로 보내면 이게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격지자 시간 걸리죠. 한 2, 3일. 그러니까 철회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편으로 보냈으면 철회는 특급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익스프레스로. 그러니까 격지자로 하면 안 되고 대화자로 하는 게 편하겠네. 바로 전화 걸어야지. 전화 걸어서 철회하면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대화자죠. 전화 걸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10월 2일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야 나한테 뭐 하나 왔냐? 편지 하나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뭐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자, 이 상황이라면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네. 여자가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반응했다는 것은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할 수 있지. 그래서 갑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내일쯤에 나한테서 편지가 하나 갈 건데 받으면 찢어라 이렇게. 읽지도 마라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자기가 한 청약을 뭐 하고 있는 장면이야. 철회하는 거죠. 철회가 되는 장면이 이렇게 철회가 되죠. 그래서 여자가 물어봤죠. 뭔데? 뭐 러브레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백이냐? 그러니까 무슨 고백은 내가 너한테 집 하나 팔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 안 팔란다 이렇게. 그러니까 받으면 찢어라 이렇게 철회가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10월 2일 날 그 전화를 했어요. 철회하려고. 그랬더니 여자가 반갑게 받더니 삭게 이러는 거. 삭게라는 것은 이미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을 했고 얘가 뭐 한 거죠? 승낙을 하면 살게 하는 순간 계약이 뭐 하는 거죠? 성립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얘는 얘한테 1억 받고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지. 엄청 안타깝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2억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은 1 매수인을 배신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죠? 두 번째 매매, 이중 매매 계약을 해서 이쪽으로 소유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1 매수인이 난리를 치겠지. 배신했다고. 그럼 매는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미안하다고 하고 손해배상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무슨 손해배상 금액이 1억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행동하면 되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죠? 청약은 상대방에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도달하기 전이면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가 되려면 처리한다는 의사표시가 청약을 추월해서 먼저 도달하거나 늦어도 동시에는 도달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승낙 적격이라고 해서요. 뭐 별거 아니에요. 승낙하고 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뭐 이런 겁니다. 됐고 여기까지 문제를 끊어서 청약만 좀 따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청약은 그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OX? O.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X.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죠. 자판기, 개 찾는다, 현상 광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정해야 된다는 소리 같은데 X입니다. 자,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승낙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뭐가 효력을 잃는다고? 청약이 기다리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의 청약은 청약을 발송하고 도달할 때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청약이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입니다. 10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을 했어요.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X. 상실하지 않는다.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능력자가 되었어요. 제한능력자라 하면 미PP를 얘기하는 건데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자, 미성년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법원 선고에서 피성년, 피한정후견인이 된다는 소리지. 그래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 말은 이 청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다는 소리죠.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서 그 효력이 발생했다. 그래도 청약자는 이를 자기의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의 자기 구속력 때문에 철회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요. 그 다음에 이번엔 승낙을 가볼게요. 승낙이란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응하여 맞장구 쳐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뭐 의의는 됐고 승낙의 요건, 승낙은 자유롭죠. 청약을 받았다고 승낙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낙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내가 계약을 하기 싫어요. 계약을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청약이 왔어요. 이 건물을 당신에게 1억에 팔고 싶다. 사고 싶으시면 10월 31일까지 연락 바란다. 이렇게 청약할 수는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내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승낙을 거절하고 싶어요.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을 해야 한다고 안 사겠다고 회답할 의무가 있느냐?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거절할 수 있죠? 그냥 가만 무시하면 되지. 무시하면 10월 31일까지 얘가 나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하늘나라로 갈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청약자가 이상한 걸 적어놨어. 청약서 말미에다가 31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만일 31일까지 아무런 사겠다 안 사겠다 가타부터 말이 없으시면 사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침묵을 하면 그것을 승낙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덧붙여서 보내온 거야. 이와 같은 문구는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내가 아무 대답도 안 해주면 계약이 된다는 거야? 그럼 만사체처두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저 안 살 거예요 라고 거절의 회신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는 거지. 저런 말이 달려 있어도 저 말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뭐 웃기시네? 자기가 뭔데 나한테 대답을 해달라 말 강요를 하냐. 그래서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고 31일을 경과시켜버리면 청약은 하늘로 가버리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계약을 성립을 안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회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이 승낙으로서 효력이 생기려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얘하고 쟤하고 합치가 돼야 되죠. 아까 보셨어요. 두 의사표시 합치 두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내용의 합치, 주관적으로 상대방 합치. 일단 계약이 되려면 내용이 합치가 돼야 돼요. 내용이 합치. 그러니까 1억에 사겠냐라고 청약이 왔을 때 계약이 되려면 승낙도 1억에 사겠다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8천에 살게요. 2천만 깎아줘요. 라고 했으면 객관적 불합치지.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조문을 하나 두고 있어요. 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죠.
그냥 고지고대로 승낙한 게 아니고 2천만 원 깎아서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원래의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을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해를 하는 거죠. 1억 청약을 받았는데 내가 8천에 승낙을 한다는 것은 8천으로 바꿨다는 것은 1억 원에 살 생각은 없다라고 1억 원 청약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8천에 파시는 건 어때요라고 새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효력을 잃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1억 청약에 대해서 8천으로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어요. 1억 청약은 뭐가 된다고요? 실효, 효력을 잃어요. 그리고 8천에 파시는 건 어때요라고 얘가 역제한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본다고. 얘가 청약을 받은 거지. 얘가. 그러니까 값이 너무 확 깎으시는데 9천 원 어때요? 이것도 뭐야? 8천에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1천만 원 올려서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거잖아요. 그 말은 8천에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이 청약을 뭐 한 거예요? 제가 거절해서 이 청약 실효예요. 9천에는 어때요? 라고 새 청약이 온 거죠. 이렇게 핑퐁 게임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9천에 합시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객관적으로 의사가 합치된 거지.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가격 협상의 메커니즘이죠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합치. 이게 사람이 불일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원하는 상대방이 일치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청약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청약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청약하는 게 가능하던가요? 청약은 가능했었죠. 여러 가지 예는 쉽게 찾을 수 있죠. 현실에서. 승낙은 안 됩니다. 승낙은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승낙을 한다? 그럼 자기도 누구랑 계약했는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승낙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청약자에게 하는 거. 청약을 해온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청약은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할 수 있어도 승낙은 불특정한 다수인이다 승낙은 있을 수가 없고 청약자에게 하는 거야. 승낙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청약이 살아있을 때 승낙과 만나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이 살아있을 때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혹시 승낙이 연착이 되면 지연되어서 도착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요. 보세요. 다시 한번 10월 31일까지라고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어요. 그럼 저 청약은 며칠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10월 31일 자정까지. 근데 얘가 너무 늦게 붙였어요. 이렇게 30일 날 편지를 붙이면 그래서 11월 2일 날 도달을 한 거네. 이게 그러니까 청약은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어요. 이런 걸 뭐 된 승낙이라고 한다고요? 연착. 기차 연착되듯이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 게 여기 11월 2일 현재 청약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 기다리다가 죽었어. 눈 빠지고. 신랑 혼자 결혼을 할 수 없잖아요. 저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또 조문 하나를 두고 있어요. 530조. 연착된 승낙은 청약을 한 자가 그 연착된 승낙 1을 이것을 뭐로 볼 수도 있다고? 새 청약으로 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승낙이 와도 이렇게 연착이 돼서 청약이 죽어 있을 때는 승낙 구실을 못 하는 거지. 청약이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갑이 만약에 계약을 그래도 하고 싶으면 자기가 을로부터 뭘 받은 셈 치고요. 저 승낙을 뭐로 봐가지고요. 새로운 청약을 받은 셈 치고 얘가 다시 얘한테 뭐 한다는 거죠? 승낙을 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어려운 말들은 아니죠, 여러분들. 예, 계약법에 이런 말들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은 처음에 좀 낯설어서 그렇지 절대 우리가 이해 못할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어려운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됐고요. 자, 그다음에 효력, 승낙의 효력,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곧 이퀄 뭐야? 계약이 성립한다. 즉 이렇게 되는 거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곧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격지자와 대화자의 개념을 배우셨는데 청약자와 상대방은 그게 격지자건 대화자건 청약은 언제나 상대방이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인데 승낙에 와서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즉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했을 때 성립한대요. 승낙이 발송되었을 때 곧바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발신주의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10월 31일까지 확답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여유를 두고 붙였네. 25일이면은 충분히 31일까지 들어갈 수 있지.
일반적으로는 25일 승낙을 발송해서 27일 들어갔어요.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이틀 걸렸어요. 격지자죠. 격지자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자 10월 27일 승낙이 왔는데 그러면 승낙 청약이 살아 있을 때 온 거네 지금요. 그냥 계약이 성립하는데 성립하는 날짜가 며칠이라는 거예요. 27일이라는 거예요. 25일이라는 거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 했을 때? 발송했을 때 며칠 날 계약 성립한다고? 25일 날 성립한다. 계약 성립을 본다고. 도달할 때가 아니고. 여기 예외적 발신주의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런지는 그들이 그걸 원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야.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 자꾸 조금씩 이치를 깨쳐가지고 법적인 생각하는 방식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고 훈련이. 뭘 하나를 딱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세법, 공법 이런 것들은 막 냅다 외우는 것들도 있지만 민법은 그거보다는 외우기도 외워야 되지만 이치를 좀 이해를 해서 점점 민법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 머리가 아파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얘가 계약을 하고 싶어서 승낙을 한 것은 써가지고 보낸 것은 25일이에요. 그 편지가 도달한 것은 27일이에요. 승낙이 온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신이 있다면 그냥 다 알고 있는 신이 있다면 그들이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는 며칠이에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짜는요. 25일이지. 25일 날 이미 1억에 사겠다고 보낸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합의는 여기서 이루어진 거지 사실은. 근데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청약한 자가 알게 되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27일이지. 인식이 되는 것도 받았으니까 읽어보면 계약됐네 이렇게. 그렇다면 그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격지자예요. 그럼 어차피 그들이 합의를 봤다면 그들의 의사는 우리가 추측 건데 계약이 늦춰지는 게 좋을까? 최대한 빨리 되는 게 좋을까? 빨리 되는 게 좋겠죠. 어차피 합의를 본 마당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사이에서는요. 격지자 사이에서는 오기만 왔다면 정상적으로 승낙이 도달했다면 최초로 객관적으로 합의를 본 승낙 발송일은 이때로 계약 성립 날짜를 잡아주겠다는 거죠. 그들이 그걸 원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지자 사이 계약에서는 승낙을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봐준 거야. 그럼 대화자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대화자는 그렇게 해줄 실익이 별로 없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0.00 몇 초가 걸린다고. 0.0000 몇 초를 앞당겨 주면은 퍽도 고마워하겠다. 그렇죠. 별로 그러니까 앞당길 실익이 별로 없어요. 며칠 이거는 좀 실익이 있어도 0. 몇 초는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자 사이에서는요. 또 주의하실 거 하나. 이 격지자 사이 계약 성립은 승낙을 발송했을 때 소리가 생긴다는 이 발신주의는 발송만 하면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발송을 하고 승낙 기간에 이렇게 도달을 해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승낙 기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도달을 해서 계약 성립 날짜만 이틀 앞으로 당겨주는 거지. 그냥 소급시켜주는 거지. 혹시 25일 날 발송을 했어도 연착이 돼버렸어. 승낙이 10월 31일을 넘겨서 왔어. 청약이 죽어 있을 때 온 거지. 그러면 발신주의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발신주의라는 것은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발신주의라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승낙이 승낙 기간 내에 뭐 한 것을 제대로 도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성립의 날짜만 며칠 앞으로 당겨주겠다는 거지. 도달 못하면 계약은 꽝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3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31일까지 기다려 볼 건데 가타부터 아무 소리가 없으시면 승낙을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뜻을 청약서에다가 표시를 했다고. 자, 저 문구가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이의 없이 그 기간을 지나버리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말을 하면 X입니다. 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습니다. 조건부로. 1억에 사겠냐 하니까 1억에 사긴 사는데 10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1,000만 원씩 10달 줄게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다. 면은 원래의 청약 거절과 동시에 조건부로 새로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청약자에게 해야 되고 불특정한 다수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도 O 맞고요.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했어요. 뭐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연착. 청약 상황은요. 청약이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은 원래 안 돼야 되는 건데 청약을 한 사람은 이가 뭔데? 이가 연착이 된 승낙을 뭐로 볼 수도 있는 거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어서 청약자가 다시 뭘 하면 된다는 거죠. 승낙을 하면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자유다. 자기 뭐 재량이고. 그다음에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을 하면, 정상적으로 도달하면 기간 내에 그 발송된 시점의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성. 여기까지가 청약과 승낙을 공부하신 거고, 자, 의사실현은 뭐냐면은 이런 조문이 있어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 통지가 필요치 않대. 계약을 하는데 승낙이 필요 없대. 원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계약이 돼요. 그럼 언제 계약이 되느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생겼을 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우리 며칠 전에 갑의 집에 놀러 갔는데 갑이 플래너를 하나 갖고 있는데 진짜 이쁜 거예요. 마음에 너무 쏙 들어가지고 여자가 진짜 이쁘네. 계속 이쁘네 연발을 했어요. 줄 알았어. 자꾸 이쁘다 그러면. 근데 남자가 이쁘지? 엄청 이쁘지? 그러면서 주진 않네.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뭐가 하나 날라왔어. 택배로. 이거 온 거야 이게. 그때 내가 이쁘다 했던 그거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주는 줄 알고 탁 펼쳤는데 팔랑팔랑 하나 떨어지네. 이렇게. 국민은행 김삼남 35,000원. 주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과 더불어 청약이 날아온 거지. 물품과 더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원리에 하면 청약을 받은 을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승낙을 해야지 계약이 될 거 아니겠어요? 승낙을 해서 승낙을 전화로 하건 편지를 쓰건 해야지 되는데 승낙 필요 없어. 승낙 없이도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가 승낙을 보낸 게 아니고 초장을 열어가지고 썼어. 그냥 자기 이름을 적었어. 이렇게 올해는 반드시 붙자. 벌써 몇 년째냐 이러면서 뭘 적었어요. 이렇게 이 물건을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을 해버린 거지. 그러면 계약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죠. 이 순간 계약 성립하는 거야. 뭐 할 필요도 없이, 승낙할 필요도 없이. 이게 의사실현이에요. 그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행동을 통해서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었다는 거죠. 의사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계약이 성립해야 승낙 없이. 아니면 이것도 어때요? 35,000원을 입금한 거예요. 이 번호로. 카카오페이로 보내버렸어요. 보내는 순간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의사실현. 이것도 의사실현이에요. 여러 가지 의사실현 행동들은 있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갑이 내가 보낸 이 물품이 마음에 들어서 상대방이 소비하거나 사용했다는 이 사실을 갑이 인식을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한다. OX? X? 인식을 할 길은 없지. 무슨 천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은 요하지 않아요. 관습을 한번 볼까요? 관습. 포장마차, 오뎅, 떡볶이, 순대 이런 거 파는 보통 포장마차 관습이 지금도 그러나요? 오뎅이 어묵, 오뎅 이게 종류별로 해서 옛날에 그런 거 좀 있었죠. 까만 테이프, 노란 테이프, 빨간 테이프 가격 다 달라가지고 그렇죠? 정찰제거든. 포장마차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보통 포장마차 관습이 청약을 받았으니까 내가 승낙을 하고 계약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지 않나요? 그냥 하지만 이거 뭘 어떻게 해야 하면 노란 건 얼마고 적혀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먹지 이렇게. 그 나중에 먹은 개수대로 이렇게 노란 거 몇 개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이만큼 먹어가지고 배 터지게.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포장마차 청약에 대해서 승낙 따위 필요 없고 의사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죠. 소비하는 순간. 그러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오뎅이 간장에 찍혔을 때. 그렇죠?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포장마차 사장님이 잠시 화장실 가는 사이에 내가 단골이어서 그냥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화장실에 앉아서 자기 오뎅이 간장에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찍히는 순간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차 청약은 이게 청약과 승낙이 아니고 청약과 청약인 거야. 청약 두 개가 우연히 교차가 되었는데 원하는 바가 일치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청약, 동일한 내용이니까 객관적으로 합치가 됐고 상호 교차되었으니까 서로 교차되어 주관적 합치가 된 거야.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답니다. 자, 갑이 이 집 1억 원에 사실래? 구체적인 청약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 청약을 받고 사겠다고 했으면 승낙을 한 건데 아직 안 받았어. 얘도. 그 집 나한테 1억에 파세요. 얘도 청약을 한 거야. 서로에게 청약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청약이 오간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물건과 가격이 지금 일치해요. 두 사람이 서로 청약을 했지만 의사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 객관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원하는 상대방도 주관적으로 합치가 되지. 그러니까 청약과 청약이라는 형식상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합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계약이 되는데 요 청약은 3일 날 도달했어요. 요 청약은 4일 날 도달했으면 양 청약이 다 도달되었을 때 며칠 날 계약 성립한다고요? 4일 날 제일 마지막 날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낯설고 저걸 왜 하지? 저거를 왜 저렇게 편지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뿐이지. 뭐 옛날 민법이니까 그렇지. 60년대에 만들어진 민법이니까 그런 거지. 저게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정말 기괴한 생각이죠. 너무너무 쉬워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순간 승낙은 할 필요도 없이 계약이 성립을 한다. 맞죠? 뭐라고 부른다고 이것을 네 글자로? 의사실현이라고 한다고. 의사실현.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교차 청약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청약이 서로 내용상 합치가 돼야 된다. 당연하지. 내용이 일치돼야 되지. 서로 교차되었지만 원하는 바가 다르면 계약이 안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의 경우에 나중의 청약이 발송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X죠. 나중 청약이 뭐 되었을 때요? 도달. 최종 청약 도달시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말을 바꾸면 나중 청약이 도달되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2교시 내용이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3교시 계약의 효력으로 가볼게요. 예.